자, 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투두리스트를 잡고 투두리스트 하에서 언제 뭘 할지 그 시기별 해야 될 것 요걸 한번 싹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는 요렇게 하고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그거 할 겁니다. 주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직업군들의 핀포인트로 주요 포인트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저학력 콘텐츠는 거의 이제 핵심들을 다 잡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개인은 또 한 번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나 아니면 요즘에 뭐 무료로 하는 그런 취업 컨설팅이나 진로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돈 내고 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투두리스트를 뽑아내려면 여러분들의 이제 채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채용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사람을 뽑죠. 동아리에서도 사람을 뽑고 뭐 기자가 되든 PD가 되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 로스쿨을 나와서 뭐 의사가 되든 모든 과정에는 선발이라는 개념이 동장을 합니다. 누군가를 뽑아요. 그렇죠? 후보자는 많고 누군가를 뽑아요. 그럼 누군가를 뽑을 때 항상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항상 등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량 이론이라는 거고요. 제가 역량 이론에 대해서는 좀 클립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 찾아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아야 왜 내가 이걸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맥락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잡아봅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이 친구 되게 역량 있네.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퍼포먼스를 낸다. 뭐 성과를 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역량 하에서 투두리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선발 도구라고 불리는 뭐 그 자기소개서, 이력서, AI 역량 검사, 역량 여기도 들어가죠. 역량 면접 이런 거 전부 다 면접이든 뭐 서류 단계든 어떤 검사든 인적성, 직무적성 검사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역량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두 갈식으로 써라. 이게 참 하찮은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역량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표현하는 법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인사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교육학도 공부를 오래 하고. 그거 보면 정의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옛날에 이건 이제 대우, 그러니까 이 역량 이론을 처음으로 도입한 그 기업이 대우그룹이에요. 대우그룹. 지금 사라진. 거기선 이제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들의 기질들 있죠.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 진짜 고과가 3년 연속 S등급을 받는 그 평가가 이런 진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이 있거든요. 기업에는. 그런 사람들을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유사한 행동 유형과 특징을 가진 신입을 뽑아낸다면 똑같이 미래의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바로 역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 역량 이론에서는 이게 80년대에 정립이 됐는데 아직도 써요. 요즘에 좀 역량 이론이 조금 컴퓨터 시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새로운 이론들이 논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기업에서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성과자의 특징을 세 가지 디멘전으로 나눕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육학이나 인사 쪽 공부한 친구들은 이 개념 아실 겁니다. KSA라고 하죠. Knowledge, Skill, Attitude.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역량을 나눠봅니다. 나눠가지고 보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은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경력직은 요 세 개만 보면 되는데 그 대학생이면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이 여섯 가지 관점에서 역량을 뽑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역량 투두리스트를 뽑는 게 결국 이 여섯 가지 관점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물어봅니다. 차장님, 저 자격증 따 재경관리사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시기 동안 인턴 하나 하는 게 좋아요? 벌수스 VS를 합니다. 재경관리사 대 인턴십. 왠지 여러분 머릿속에는 로직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 5점, 자격증 5점, 뭐 인턴십 경험 한 7점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 거야 머릿속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정교하게 봅니다. 정교하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을 본 다음에 소재에서 어떤 매칭률이나 어떤 임팩트를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런 거 막 계산해 가지고 막 대입 컨설팅 하듯이 요거니까 요건 몇 점 되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 정도 등급 대학 갈 수 있어요. 취업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6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내가 어떤 곳에 치중을 해서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을 뽑아낼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기업에서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낼 거면 난 그 역량을 갖추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역량을 어떻게 갖추는지, 언제 뭘 갖출지 요것만 따지면 요게 투두리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역량이 뭔지 감 오세요? 컴퓨터식.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한마디로 성과,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인사이론에선. 성과를 내는 사람이 가진 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직무기술서라는 걸 보면 대부분이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 공기업들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NCS라고 들어보셨죠? NCS라는 그런 개념의 하에서 이런 게 도출이 되는 건데 NCS가 바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입니다. 이거의 약자예요. 국가에서 컴퓨터시 역량을 스탠다드, 기준을 잡았다. NCS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국가에서 잡아준 거야. 근데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뭐냐면 이 역량이라는 걸 모든 기업들은 제가 일하던 뭐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 삼성, 현대 다 있어요. 지금 대우가 옛날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뭘 시작을 했냐면 그 모든 직무별로 직무를 가로축에 놓고 그러니까 직무를 세로축에 놓고 가로축에 이제 직급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 시니어 레벨, 뭐 이제 관리자급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역량을 다 넣어요. 역량을 쪼개가지고 역량 키워드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넣고 이런 것들을 매칭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하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선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선발, 교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평가까지 이게 이 시스템 하에서 흘러가는 거고요. 이걸 정의 내린 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역량 사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역량 사전을 직급별, 직무별로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주니어를 뽑을 때는 어떤 역량을 보고 어떤 역량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시킬 거고 어떤 역량을 발휘인지 평가를 할 거지 하고 이 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 오시죠? 그런데 국가에선 지금까지 안 하다 그걸 만들어낸 게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NCS입니다. 사기업이 먼저 앞서고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역량이라는 건 역량의 3요소,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건 knowledge, skill, attitude 이 세 개고요. 이 세 개를 좀 갖췄을 때 우리는 선발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호감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호감.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오래 들은 친구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목적은 뭐다? 뭐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아니라 호감도를 1등 먹는 거다. 1등. 이 친구 되게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호감도는 역량이 있을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역량이 있을 때 올라오는데 이 역량이라는 건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식만 쌓아도 안 되고 기술만 있어도 안 되고 예를 들면서 편집하고 포토샵만 만질 줄 안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해외 영어를 쓰는데 영어만 잘한다고 기술, 잉글리시 스킬이거든요. 기술만 있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도 애티튜드가 별로면 안 뽑는 거죠.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역량과 성과의 연과 구조라고 1993년도에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스펜서가 쓴 이론서에 나오는 건데 논문에 나오는 건데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이 역량이라는 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빙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식과 기술이란 건 눈에 잘 보이고 측정하기 용이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태도의 영역은 value, self concept, motive,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이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 툴을 쓰게 되고 이 툴이 바로 면접, 시뮬레이션, 페이퍼 테스트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은 여기 보시면 지필검사, 실행과제, 면접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고 행동 요소는 면접과 실행과제, 그리고 조직적 합성은 면접과 지필검사, 인성검사 이런 거죠. 실행과제, 심리적 요소도 뭐 여기 지필검사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인성 검사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티튜드에 대한 게 특정이 안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취준생들이 있으면 삼성그룹 뭐 나오죠? 첫 번째 문항 뭡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사건, 뭐 가상의 인물 포함. 그래서 성장 과정을 쓰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번 문항이. 그게 뭡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갖춰온 가치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항 뭐죠? 본인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와 거기서 그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래요.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동기라는 건 뭡니까? 모티브. 모티브는 결국엔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What makes you move? 너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이 move라는 건 동인이라고 불리는데 동인이라는 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모이면 동기가 됩니다. 동인이 모이면. 모티브를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분의 캐릭터 물어보죠. 여러분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셀프 컨셉.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이 평가라는 게 나에 집중돼 있어요. 나. 그쵸? 내가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도 가치관과 자기 개념과 캐릭터와 모티브를 갖고 있느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게 결국 자기소개서의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형성을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정리하거나 이제 만들어가면 되죠. 저학년은 거꾸로. 그래서 모든 채용 프로세스나 취업의 그 과정은 다 연결돼 있어요. 진로와 취업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대입처럼 접근합니다. 제가 대입과 취업은 다르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제가 여기에 세 가지를 더 더할게요. 왜냐면 대학생들은 단순하게 저것만 봐서는 판단이 안 들어. 그래서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이 세 가지 관점을 제가 좀 더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지식기술 태도는 이론서에 나온 거고 스펙이라 하면 뭐 학벌도 좀 봐요. 안 본다고 제가 얘기 못해. 과거보다 영향력은 떨어졌지만 학벌은 보긴 봐요. 제가 이건 거짓말 할 수는 없죠. 학벌도 좀 보고 학점 봅니다. 고고 익선이에요. 높을수록 좋아요. 막 2점대 학점이면 쉽지 않죠. C가 너무 많고 막 이러면. 그리고 이공대는 전공학점을 별도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학 성적 봅니다. 봐요. 네, 그리고 자격증도 보고요. 자격증.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하죠. 학위 보고요. 석사나 박사를 우대하는 영역 있죠. 특히나 박사 우대 영역은 R&D 이공계 쪽. 경험. 요즘엔 경험이 제일 중시되죠. 경험. 제일 중요한 제가 별표 막 치고 싶어요. 인턴십. 요즘에 문과 직무 친구들은 인턴십 없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다음에 공모전, 봉사활동, 기자단, 체험단, 알바, 직무유관 알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대두되는 게 요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제너레이션 크래쉬라고 해서 그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MZ 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들이 보는 것들은 요즘 애들은 이라는 시선이 있어요. 끈기가 없어. 결과만 보려고 해.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런 포인트들을 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튼튼하고 좀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버티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결과를 위해서. 그리고 좀 호감을 주는 인상과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제가 많이 밝은 느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뽑히죠. 왜냐면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거니까. 그래서 스펙 경험 마인드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투두리스트를 뽑을 수 있고요. 그 투두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결국엔 자기소개서, 면접, 역량검사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뽑아지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호감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건 옛날에 모 기업에 그 역량사전 샘플 그 도식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코어 컴피턴시, 서브 컴피턴시, PBI 컴피턴시 해가지고 마케팅 영역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공통 역량 관련 리더십의 직무 역량은 이런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논리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 직무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PC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레이드가 아니라 높낮이가 아니라 어울리냐라는 게 보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직무핏을 굉장히 세게 봤었어요. 직무에 어울리냐. 그래서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하죠. 직무와 100% 연관되는 거. 예를 들면은 인사 쪽, HR 쪽, 제가 인사 베이스라 인사를 예를 많이 드는데 인사 쪽 진입할 친구라면은
인사 관련 학회, 아니면 인사 관련 인턴십 해가지고 뭐 급여, 그러니까 페이롤 뭐 해서 급여 보상 쪽에서 어떤 진짜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조직 핏은 소프트 스킬. 예, 조직 핏, 조직에 어울릴 것 같은 거. 이건 모든 직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은 뭐 모든 직무에서 필요하잖아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런 걸 조직 핏,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원 동기, 모티브, 이런 것들은 조직 핏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핏과 조직 핏,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면 난 합격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조직 핏을 세게 봤어요.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직무 핏보다는 학교를 졸업도 힘든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어울리냐만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켰어. 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핏을 되게 세게 보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대두되는 게 조직 핏이에요. 그리고 최근 제가 이제 요즘 인사 담당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중고 신입에 대해서 꺼리는 분위기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입을 선호하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삼성이나 이런 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본인들이 최고의 그룹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중견그룹사나 이런 데는 중고 신입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뽑아놓으면 중고 신입이 들어와서 또 중고 신입으로 다른 데를 쓰고 있거든요. 이 눈에 보여, 솔직히. 예. 다들 딴짓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신입이 왔는데 뭐 저는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회식 이런 거 안 가고 야근 안 하고 다들 저녁 때 자기소개서 면접 보고 면접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중고 신입 엄청나게 써대죠. 그래서 중고 신입을 좀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동안은 직무 역량이 뛰어나니까 했는데 뽑아놨더니 그 친구들은 또 파랑새를 또 쫓아요. 이직 계속 이러거든요. 신입인데. 그래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러느니 그냥 진짜 진득하게 오래 있을 친구를 뽑고 싶은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도리스트를 뽑아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는요,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 투도리스트라는 게 딴 게 없죠. 그냥 공부해야 돼. 그렇죠. 시험만 패스하면 돼. 공인회계사 시험 패스하면 이제 거의 8할은 끝났어. 로스쿨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전문직은 그냥 시험이야, 전문직은. 그래서 빨리 진입해서 한 3년 이내에 패스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왕도라면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투두리스트를 뽑아서 어느 시기에 뭘 할 건지 정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학교 공부와 별개예요. 교수님들이 알려주지 않아. 이거는 저 이공대도 똑같아요. 문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무를 넣는 거예요. 직무. 그래서 인사를 넣어봅시다. 인사가 어떤 직무냐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일을 이제 하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모티베이션, 동기를 시키고 커미트먼트, 조직에 몰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일을 잘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그리고 뭐 퇴직 관리나 이런 것까지 시키는 그리고 노사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직무인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일인데 이 HR, Human Resource, 이 HR이라는 직무에서는 지식적인 관점에서 뭘 하면은 이 인사를 잘할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또 기술. 인사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태도. 어떤 태도를 갖춰야 인사를 잘하는 느낌이 날까? 스펙. 기존에 인사 직무를 진입한 선배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일까? 경험. 인사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 될까? 이 6가지 관점에서 이걸 한번 집에서 A4 펼쳐놓고 손으로 해야지 이건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워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대학생이니까. 전공이죠, 뭐 전공. 그래서 인사 직무를 할 때는 이제 인사라는 직무를 배우는 전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직무가 배웁니까? 경영학이죠, 경영학. 경영학에는 인사관리라는 수업이 있고요. 조직행동 이론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미시거지 조직이론, 거시 조직이론, 그리고 일적자원 개발론, 노사관리론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이건 뭐 대학원까지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수업을 들으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 저 그런 수업 들어서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췄어요 하면 인사 잘할 것 같은 느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투두리스트 하나 올라가는 거죠. 전공 수업 듣기. 그리고 심리학 쪽 베이스인 친구들은 인사심리, 조직심리, 산업심리
이런 게 이제 인사와 관련 있는 수업들이 되는 거고, 경제학과 친구들은 노동경제학, 이런 게 이제 인사와 관련 있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복수 전공이 되게 활발한데, 복전을 할 때 경영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직무 자체가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센 게 경영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PD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경영학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 전공이고요. 두 번째, 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책을 읽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자들이 쓴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서점에 나가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인사의 영역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평가, 보상, 역량이론, 퇴직관리 이런 책들을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식을 쌓는 방법. 세 번째 뭐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와 관련된 케이스. 뭐 어떻게 했더니만 뭐 이렇게 갑자기 동기부여가 됐다. 막 일을 잘한다. 이직률이 내려갔다. 뭐 이런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쪽에서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이라고 하는 거,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이런 이제 경영서적 잡지랑요. 월간 인사관리, 그다음에 월간 HRD, HR 인사이트 이런 책들이랑 그다음에 국제 포럼이 있어요. 교수님들도 많이 가시는데 SHRM 전략적 인사관리 포럼, 그다음에 ATD 교육 포럼이에요. 그래서 요런데 국제 포럼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되고 기록해놔야 돼. 나중에 이제 티를 내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면서 인사 관련 블로그 한 1년 운영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싹 정리해서 지식적인 거. 그리고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인사학회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는 히어로즈라는 학회가 있어요.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학회가 되는 거고, 그런 학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같이 스터디하고. 그리고 노무사 자격증. 차장님 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공부로 한번 승부 볼게요. 노무사 자격증 뭐 따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더라도 진입이 가능한 게 인사 직무죠. 킬링 자격증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재무회계 직무라면 여기에 CPA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킬링 자격증이 되는 거죠. 아니면 CFA 레벨 2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 이게 바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차장님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만 해? 아니요, 다 해야 돼. 요즘에 이런 것들 다 있고 더해서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어야 돼. 완전체들의 싸움이에요. 요즘에 TO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인사직무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렇죠? 소통, 내부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잡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엔 인사 담당자들 영어 되게 잘해요. GHR, 글로벌 HR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막 쓰진 않지만 영어 잘하는 친구를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태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면 맨날 사람 관련 이슈를 처리하기 때문에 싫어져요. 아, 진짜 인간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직무 인사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키고 기분 좋게 일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편견 없어야죠. 뭐 젠더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고충 처리도 하는 곳이에요. 뭐 성희롱 사건이 터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터졌다 하면 인사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은 무겁고 귀는 열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사 쪽은 스펙이 좀 좋은 친구, 성실성을 좀 많이 보거든요. 뭐 창의력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학점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학교는 4.3 만점이라서 3.4 이상이면 문제가 없고요. 뭐 다른 학교 4.5 만점인 친구들은 3점 후반대여야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학은 IH 이상, 오픽이나 토스. 경험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HR 인턴십. 인턴십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공모전도 요즘 있고요. 동아리나 학회에서 HR 담당하고, 뭐 저처럼 수화 동아리에서 교육 담당을 했다든지, 이거는 이제 HRD랑 연결고리가 있죠. 군대 인사행정병, 학생회에서 뭐 담당한 거, 뭐 이런 거, HR 담당. 뭐 알바를 했을 때 고객 상대한 경우, HR은 내부 고객을 상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하고, 그것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마인드는 뭐 이거는 이제 모든 직무에 좀 통용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분석적이고 문제 결력도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싹 정리를 하면 직무를 위에 올려놓고 6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투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가 돼. 아, 이거 하면 되네.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의 3년, 4년 동안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타겟 잡았으니까 한 2, 3년 동안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써먹고 면접에서 드러내면서 내가 일을 잘해요. 그리고 전 조직에 어울려요. 조직핏, 직무핏.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투두리스트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PD로 한번 해봅시다. PD, 특수직무죠. PD가 되고 싶어요, 차장님. 뭐 이렇다면 지식기술태소. 지식은 프로듀싱 관련 연출 전공 수업. 뭐 신방과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쪽 아니면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제가 일하는 학교엔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출 관련된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PD 같은 경우엔 논술과 작문 시험이 있어요. 전형에서. 그래서 채용 공고를 당연히 봐봐야죠. 이 HR에서도 사기업 쪽 쓰실 거면 HR 관련 채용 공고 한 두세 개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걸 봐야 뭘 하는지 알고 퀄리피케이션이나 리스폰시빌리티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정리하면 지식 요걸 뽑아내는 데 도움이 돼요. PD도 보면 논술과 작문 시험을 보니까 상식 시험도 보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스터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이런 거 보면서 이 PD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기술은 비슷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영어. 근데 요게 좀 다르죠. HR이랑.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히트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영상 편집도 좀 할 줄 알면 좋죠. 그리고 태도는 스텝들을 잘 챙기고 본인도 스텝이니까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슈가 빵빵 터질 때 임기응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스펙은 뭐 흔히 얘기하는 좀 뭐 지상파나 좀 이런 데는 솔직히 학벌을 보죠. 나영석 PD 어디 출신이요? 연대 출신. 그다음에 김태호 PD 고려대 출신. 그리고 뿅뿅지구 호락시라 박현웅 PD 서강대 출신. 그래서 뭐 PD들은 학벌이 좀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중학생 대상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PD 되고 싶은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외주사는 아니에요. 외주사는 학벌을 세게 보진 않아요. 되게 다양하니까 본인이 타겟팅하는 PD가 어느 쪽의 PD인지에 따라서 학벌도 좀 보고 어학은 잘하면 유리합니다. 요즘에는 뭐 글로벌을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험, 학내 방송반, 그다음에 영상 연출 인턴십이 여기도 많아요. 요즘에 그 인턴 PD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학내 방송반이나 영상기획 연출한 경험 거의 뭐 필수죠. 해봐야죠. 왜냐하면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가 기획이 들어가거나 비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PD 쪽은 뭐 기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마인드는 좀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2, 3년 동안 이거 하면 되는 거야. 투두리스트 어떻게 뽑는지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공기업 봅시다. 공기업은 NCS를 본다 그랬죠? 내셔널 컴퓨터시 스탠다드. 그래서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NCS 사이트 가서 공기업 타겟인 친구들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공기업준비법 요런 공기업 취업도 전략이 있다. 이 한국경제신문에 컬럼을 썼어요. 2021년도에 썼는데 전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최성욱의 진로 취업 토크. 한국경제신문 사이트 들어가서 최성욱 취업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좀 정리했거든요. 요거 제가 글로 되게 잘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강의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순서가 이래요. 타겟 공기업을 잡아야 돼요. 기준은 설립된 이유. 한 3개 정도 추리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요것들을 정보를 좀 얻으려면 정보 사이트가 좀 필요하죠. 뭐 여행 갈 때도 여행지 정보를 얻으려면 여행지가 어떤지 알아야 되듯이 알리오라는 사이트, 공준모의 네이버 공준모라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카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후기 게시판, 여러분들이 그 대학하는 대학에 그런 거 좀 보시고 이제 채용 공고를 찾아내야 돼요.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 그 공고는 이렇게 두꺼워요. 출력해보면. 제가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거를 좀 출력해봤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 뭐 가산점 자격증 이런 거 기준표까지 다 다운받으니까. 그래서 분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가산점은 뭘 주는지, 필기시험은 어떤 걸 보는지,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은 이거는 이제 사실 지원서 쓸 때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지, 그리고 경험과 경력을 요즘에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경험은 증빙을 좀 필요로 해요. 공기업은.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경력은 돈을 받고 하는 일.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지식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해서 역량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공공기관은 제가 직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저거 할 수가 있어요. 막 지점도 갔다가 뭐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인 가산점, 필기시험, 직무유관 교육이수사, 경험과 경력 이렇게 해서 차원을 나눠서 공기업 친구들은 투두리스트를 뽑아내세요.
그래서 가산점 자격증은 어떻게 채용 공고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뭐 커말 1급이면 뭐 몇 점, 오픽은 AL, 뭐 토익은 제가 이제 인국공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문과로 예를 드는데 이공대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공대 친구들도 가산점 자격증이 있어요. 보통 기사 자격증 이런데 이제 그걸 주죠. 그래서 커말 아니면 오픽 아니면 뭐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것들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로 아마 보통 가산점을 줄 거예요. 참고로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는 가산점을 거의 주진 않아요. 필기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쪽은. 그래서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시고 이공대 친구들은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중시하죠. 가산점을 다 따고 들어가야 돼요. 출발점이 되게 중요해요. 공기업은. 그래서 저 가산점이 없으면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냥 떨어져요. 적부인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자소서가.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NCS 같은 경우에는 인국공이 6개 영역을 보게 되는데 보통 3개월 이상 준비를 하고요. 인성검사 보고 전공필기시험은 보통 9개월에서 1년 준비하죠. 왜냐면 인국공을 타겟팅하는 친구들이 금융공기업의 서브로 보통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 과거에는 인국공 가려면 토익 만점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라졌어요. 그건 사라졌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경제행정법학 중에 택일. 그래서 직렬별로 TO가 정해져 있고요. 이공대 친구들은 기사 자격증 어떤 그 수준의 필기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은 직무기술서를 보게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유관을 보면 이 직무기술서 보면 대부분 경영학이야. 왜냐면 공공기관을 경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이나 경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공대는 좀 관련 수업 들은 걸 쫙 정리해놔야 돼요. 경험은 돈을 받지 않는 일. 그 봉사 시간 넣는 데도 있었어요. 기관 중에. 자, 그리고 대외 활동, 서포터즈 기자단 홍보단, 학회 뭐 이런 것들 도움 되고요. 최근에 통화정책 경시대회가 부활했거든요. 한국은행 쓸 친구들은 이런 거 좀 잡아서 이제 입상하면 되게 도움이 될 거고, 뭐 거래소 이런 데는 파생상품 경진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나가보면 되게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이 되죠. 이 경력은 보통 인턴십, 체험형 인턴십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공공기관. 그래서 뭐 타겟팅한 이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면 베스트. 그게 아니더라도 유사기관에서 해도 좋습니다. 자, 요게 결국 투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준비한 친구들. 뭐 언제 뭘 할지 쫙 시간축 써가지고 쫙 정리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공공기관은 여러분들 인턴십이나 이런 경험들은 좀 앞쪽에 배치하고요. 자격증이랑 경험 있죠. 체험형 인턴십이랑 이런 것 이런 것들 앞쪽에 배치하고 이 전공 필기가 워낙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좀 흔히 얘기하는 뭐 금공 A 매치나 B 매치 그룹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기가 거의 CP 뭐 경영 직렬 같은 경우에 CPA 1차에서 1.5차 수준이기 때문에 9개월에서 1년을 여기에 잡아야 돼요.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이런 것들을 끝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그럼 어떤 걸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제가 방학계획표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자기 탐색해요. 여기서 오늘은 자세히 안 들어갈게요. 방학계획 그걸 보세요. 그래서 1학년이신 분들은 좀 자기 탐색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타겟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학년부터는 이제 슬슬 직업직무 탐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1학년 때 고민했다면 2학년 때는 직업직무를 타겟팅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2학년 끝날 때까지. 아셨죠? 2학년 끝날 때까지. 하지만 1, 2학년 때 계속 해야 될 게 뭡니까? 어학,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공모전, 서포터즈, 기자단. 이건 이공대 친구들한테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3학년부터 이공대 친구들은 빡세지기 때문에 수업이 이런 걸 못 해놔요. 그러면 자소서에 쓸 얘기가 별로 없어. 수업 들은 얘기밖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5학기에서 7학기가 본격적으로 투두리스트 뽑은 걸 시기를 나눠서 하는 시기예요. 아셨죠? 스펙과 경험 쌓는 시기. 첫 취준생은 이제 스킬, 자기소개서, 면접, 인적성 이런 거 준비하는 시기. 자, 그리고 장기 취준생들은 실패 원인 파악해서 채우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되고 뭐 취준을 계속 진행하는 뭐 비슷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투두리스트 뽑아내는 법 오늘 좀 마무리했어요.